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8쪽 58에서 59 여기를 하고, 그리고 이따가 뒤로 넘어가서 66, 67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58, 59는 삼국의 그 경제 파트고, 66, 67은 사회 파트, 신분제 얘기가 나올 겁니다. 먼저 삼국의 경제 활동부터 하도록 할게요. 삼국은 일단 경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세금이죠. 국가를 운영하는 데는 수치제도라고 해서 세금 제도가 운영이 돼야지만 돼. 수치제도가 있는데 세 가지를 징수를 했습니다. 수치제도에서 일단 재산 정도, 뭐 땅 이런 거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세는 곡물하고 포 이런 거를 징수를 했고, 그리고 곡물, 이거는 각 지역의 특산품을 거둔 거야. 그 지역마다 이렇게 뭐 특산품 되는 게 있겠지. 그런 거를 직접 그 물건을 이렇게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노동력이죠. 15세 이상의 남성들이 가가지고 뭐 저수지 만들거나 왕의 뭐 이런 공사를 할 때 동원돼서 일을 하는 거. 조세, 곡물,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곡물 같은 건 농사를 잘 지어야 되잖아. 이 농사를 진흥시키기 위해서 철제 농기구를 보급을 하고, 그리고 농사에다가 이 동물을 씁니다. 바로 소를 사용을 하죠. 우경을 실시합니다. 기록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증왕 때 우경이 처음 시행된 것 같아요. 신라의 지증왕 앞에서 했었거든. 지증왕 때 우경을 실시했다. 삼국의 이제 세금 제도는 이렇고, 이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방식이고, 그 귀족들은 또 별도로 그 토지 경작에 노비와 농민 동원. 사실 이건 세금보다는 이 사람들의 그 권위가 있었던 거지. 그리고 고리대는 사채업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생각해. 돈 빌려준 다음에 그거 이렇게 이자 해서 받는 거, 그런 거를 하면서 고리대를 통해 농민의 토지를 차지해. 농민들이 원래 갖고 있던 땅을 얘네들이 고리대를 통해서 뺏는 거지. 그럼 농민들은 자기 땅이 없으니까 이제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노비가 된다던가 그런 식으로 뭐 몰락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토지제도 정비. 귀족 세력들이, 귀족 중에서도 신라의 귀족은 노급이나 시급을 지급받았어요. 특히 이 노급이 좀 그건데, 이 노급은 관리가 조세를 걷고, 그리고 노동력까지 징발할 수 있는, 시급도 이게 됩니다. 시급도 되는데, 시급은 여기 지금 그한 게, 시급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받았던 것 같고, 일단 노급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그 당시에는 이렇게 관리들이 공무원이잖아. 그 월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은 뭐 공무원을 하면은 월급을 이렇게 계좌이체를 해주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은 이 토지에 사는 사람이 원래 세금을 국가에다가 내야 되는 거잖아. 국가에다가 세금을 이렇게 조세라고 합시다. 조세를 국가에 내야 되는데, 이거를 관리들에게 너가 대신 받아라. 국가 대신에. 그걸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토지에서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받았습니다. 관리들이. 그게 관리들의 월급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원래는 이 조세만 받도록 해야 되는데 관리들이 여기 있는 이 사람을 자기 집 뭐 일하고 이런 데다가 강제로 동원을 해서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이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 이거를 수조권이라고 해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수조권. 관리들에게 수조권을 지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준 거. 근데 그 수조권뿐만 아니라 노동력까지 징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일반 백성들을 막 지네 집 일을 하는데 막 강제 동원하고 이러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은 왕권에게는 좀 위협이 될 수 있어요. 귀족들이 이렇게 백성들을 마음대로 쓰다가 칼만 쥐어주고 반란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사병처럼 쓰면서. 그래서 신라의 왕권이 강해졌던 시기, 우리 앞에서 전제왕권 이러면서 했던 신문왕, 기억나지? 신문왕 전제왕권이라고 했었고, 그 문무왕 이후에 김음돌의 반란을 진압했던 그 사람은 귀족들이 이렇게 농민을 강제로 지배하게 해줘서는 안 된다, 이거는 위험하다. 그래서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이라는 것을 지급을 합니다. 뭐가 다르냐, 관료전은. 일단 조세를 거두는 요 수조권은 똑같이 줘요. 수조권 지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노동력을 강제로 징발하는 거를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농민들은 건들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노급이 폐지되고 관료전이 지급되면 관료전 지급의 결과는 뭐냐? 왕권이 강화되고, 왕이 토지에 대한, 그 백성에 대한 징발을 못하게 하니까, 그리고 귀족의 농민 지배력은 약화됩니다. 자, 이렇게 삼국이 있었고, 다음에 통일신라. 통일신라 뭐 거의 비슷합니다. 원래 조세, 그리고 뭐 특산물, 조세 보통 10분의 1 정도 거뒀다고 하고, 역 있는데 군역과 요역. 군역은 군대 가는 거고, 요역은 이렇게 강제로 뭐 동원되는 거, 군 토목공사 이런 거에 그런 거고, 곡물 역시 특산물. 통일신라는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걷고 하기 위해서, 조세나 역을 부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했던 게 바로 신라 촌락문서. 신라 촌락문서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문서는 그 사람들의 뭐 인구수, 토지 크기, 뭐 집에 나무가 몇 그루 있는지, 하다못해 소나 말의 수, 이런 것까지 다 조사하고 3년 주기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세금 징수를 위한 그런 근거 자료인 거죠.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 때는 그 경주에 시장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발해. 발해는 일단 처음에는 뭐 전쟁하고 이러니까 좀 정치가 불안했는데, 이제 정치가 안정이 되면서 해동성국 이렇게 불리면서 경제가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발해는 좀 추운 지역이잖아. 북쪽 그 만주 지역이니까. 그래서 밭농사가 중심인데 일부 벼농사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목축업이 발달을 했다.
그 지역에서 이렇게 뭐 말 같은 걸 많이 길렀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경제 얘기였고, 그 다음에 사회 보도록 합시다. 고대 사회의 신분제 이야기인데, 교과서는 66쪽입니다. 고대 사회 국가가 만들어질 때 일단 원래 여러 부족들이 있었잖아. 뭐 이런 작은 부족도 있고, 큰 부족도 있고, 뭐 중간 정도 부족도 있고. 이들이 통합이 돼서 하나의 나라가 되는 과정인데, 문제는 그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큰 부족하고 작은 부족하고 똑같이 취급을 못 해주는 거지. 큰 부족은 위의 계층을 차지하는 거고, 작은 부족은 좀 아래로 가고, 뭐 일반 백성도 있고, 노비도 있고, 뭐 함께 큰 나라를 만들 때 함께 도왔던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이 나라를 만들 때 끝까지 막 싸웠던 그런 나라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러면서 계급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 부족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지배층 사이에 부족 통합 과정에서 지배층 내 위계 질서가 생기는 거죠. 큰 부족하고 작은 부족 차이도 있을 거고, 원래 이 나라에 참여했던 사람이랑 뭐 나중에 전쟁 패해서 참가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서열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신분제입니다. 초기의 얘기를 하면은 삼국 등장 전에, 여기서 말하는 초기는 뭐 우리 부여, 그 초기 고구려, 사만 이런데, 앞에 우리 초기 국가라고 했던 데 있잖아. 고구려 때 신라 등장 전에 했던 거. 자, 그 시대 때는 호민하고 하호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호민 같은 경우에는 부유한 그 지배층들입니다. 하호는 보통 농업에 종사하는 평민들을 이야기해요. 평민, 보통 농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비는 뭐 예전부터 있었죠. 전쟁에서 지고 이런 사람들, 노비들이 있었다. 그러다가 이 체계에서 삼국시대로 가면서, 고구려 신라로 호민들이, 그 지배층들이 처음에는 자기 지역에서 이렇게 세력을 일구고 있다가 점차 국가를 중심으로, 삼국시대는 중앙 집권이 강화가 되니까 이 호민들이 국가 중심으로 이렇게 편제가 됩니다. 그걸 귀족이라고 하는데, 삼국시대 보면은 귀족, 그리고 평민, 천민, 이런 구조로 됩니다. 뭐가 다르냐면, 호민은 각 지역의 세력가였다면은 이제는 중앙을 중심으로 지배층이 되는 거죠. 중앙으로 이렇게 소속이 돼버린 겁니다. 왕의 힘이 워낙 강해졌으니까. 신분제도는 개인의 능력보다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개인의 능력보다는 혈연이 우선시됐겠지, 신분제 운영에서는. 그래서 뭐 부모의 그 핏줄이 자식의 핏줄을 결정을 하는 그런 사회였을 겁니다. 귀족들은 온갖 특권, 사회 경제적인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풍족한 생활을 했고, 평민들은 자유민이긴 해요. 그리고 대부분이 농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계속 그렇지. 세금 내는 그 농민들, 앞에 얘기했던, 우리 여기서 얘기했던 조세, 곡물역 이런 거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귀족들이 어떻게든 이 평민을 뺏으려고 그래, 평민의 땅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은 요 얘기 있지, 요 얘기. 토지 경작에 노비랑 농민을 동원하고 또 고리대를 이용해서 농민의 토지를 차지한다, 이런 얘기들. 귀족들한테 땅을 뺏으려고 하고, 그럼 이들이 몰락해서 노비가 되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이들이 땅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고,
그 싸움이 계속됐습니다. 천민은 대부분의 노비, 재산 취급당합니다. 자유민이 아니죠. 귀족에게 예속되어 있고 재산으로 재산으로 이렇게 취급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신분제고, 그럼 삼국의 뭐 사회 모습에 대해서 보면은 당연히 뭐 삼국도 법이 있었겠죠. 전쟁에 패한 자는 뭐 죽이고, 도둑질한 자면은 뭐 국가별로 뭐 좀 다르긴 한데, 뭐 고구려는 뭐 12배로 하고, 뭐 백제는 조금 더 낮고, 뭐 이렇게 갚는 방법도 달랐고, 고국천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고구려의 왕 중에 이 고국천왕 때 진대법이라는 것을 실시를 해요. 진대법이란 건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쌀이 없을 때가 언제일까?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 그럼 가을부터 겨울까지는 그래도 먹어. 봄이 없습니다. 봄이 이제 겨울이 지나고 초봄 이럴 때, 뭐 한 3월 이렇게 넘어갈 때, 그때 겨울 동안 쌀을 거의 다 먹어서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야. 뭐가 자라나지도 않고 아직. 그래서 진대법이란 건 뭐냐면, 요 봄이랑 뭐 요럴 여름 때 쌀이 없을 때 쌀을 빌려줍니다. 국가에서. 그리고 봄에 봄춘자잖아. 빌려주고 가을에 납부하는 세금제도. 국가에서 쌀을 빌려주고 가을에 다시 돌려받는. 그래서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진대법. 고국천왕 때 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빈민구술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복지 정책이라 생각하면 돼요. 지금으로 치면은. 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골품제를 좀 볼게요. 골품제도, 신라 사회는 골품제도라는 신분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정치적, 사회적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활동 범위를 골품에 따라 제한. 그리고 가옥의 규모나 뭐 이런 일상생활까지 제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골품제도 이따가 책에서 볼 건데 뭐 이런 식이야. 골품제 중에 제일 높은 게 진골이거든. 진골은 모든 관직을 다 할 수 있어요. 제 1등 관등에서 16관등까지, 17관등, 모든 관등을 다 할 수 있어. 근데 두 번째 관등인 육두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6관등까지만 할 수 있어요. 6관등에서 17관등까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져도 육두품 더 못 올라갑니다. 여기서 6관등에서. 육두품 사람이 만약에 꼭대기에 도달했어. 꼭대기에 있는 게 아찬이라는 거거든. 6관등이. 아찬이 됐는데 만약에 육두품이 전쟁을 나가가지고 백제랑 싸우다가 뭐 백제 왕을 목을 뱄어. 죽였어. 그렇다 해도 더 못 올라갑니다. 그냥 6관등을 한 번 더 줘요. 6관등 곱하기 2, 6관등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더 쳐주는 거지 5관등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골품제도입니다. 정치적 사회적 활동 범위를 제한을 해버리는 거죠. 당연히 육두품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오두품들, 사두품들 다 있었거든. 5, 4 이렇게 차별적이었고 아래 두품들의 불만이 점점 쌓여가겠죠. 이거는 그게 나중에 신라 멸망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자, 골품제도가 있었고 다음에
신라에 그 귀족 회의로 화백회의라는 게 있어요. 화백회의. 신라의 귀족 회의다. 다음 화랑도. 이거는 그 청소년 단체인데, 청소년 집단. 이들이 뭐 국가적으로 정비가 됐는데 이게 진흥왕 때 국가 조직이 돼요. 진흥왕 때 국가 조직으로.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이렇게 뭐 산가들을 다니면서 뭐 함께 생활을 하면서 뭐 무예를 수련하고 뭐 이런 역할을 했던 거죠. 화랑은 진골 귀족들이고, 그리고 낭도라고 해서 화랑을 보좌하는 그런 계층도 있었는데, 이 낭도는 좀 그거보다 아래 두품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랑과 낭도가 함께 다니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골품제의 계층 간 갈등 완화에 화랑도가 좀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도 합니다. 다음에 마지막 통일신라와 발해.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골품제가 유지가 됩니다. 골품제가 유지되었고, 그리고 뒤로 갈수록 1에서 3두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라지게 돼요. 죽었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원래는 1두품, 3두품 전부 다 지배층인데 거의 그냥 평민화 되었습니다. 평민처럼 취급당했어요. 이제 높은 취급을, 지배층 취급을 못 받습니다. 다음에 발해 같은 경우는 발해는 지배층의 대부분은 고구려인들이었고, 그 피지배층, 지배층에게 예속되어 있는 농민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말갈인이었다. 그래서 발해는 말갈과 고구려가 함께 세운 나라였습니다. 자, 됐습니다. 내용이 좀 많았네요. 이렇게 해서 경제, 사회 봤습니다.